그래서 이번에는 LNG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LNG의 그 개요 같은 걸 하나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LNG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 한국에서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하고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결국에 그 정부의 현재 그거는 현재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14차 수급 기본 계획, 가스 수급 기본 계획을 갖다가 그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건 주로 그 인프라 계획이 되고, 그 인프라 계획은 결국에 그 내용을 지난번에도 주방안산식으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그 인프라는 우리 국내에서는 결국에 가스공사의 그 독점과 그 독점에 도전하는 민간 기업 간에 치열한 그 설비를 두고 사업권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싸움의 그 결과가 그 14차 수급계획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치열한 이 싸움의 결과가 이렇게 계획으로 이렇게 담겨 있구나.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가스공사의 독점 구조 깨질지, 아니면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요.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는데, 발전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가스 요금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마 발전호사가 단합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니까 좀 움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려는 건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아마 발전회사들은 다 직도입 하려고. 그래서 그게 그 개별 유효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LNG 시장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소수의 몇몇 전문가들만이 접근을 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 내용을 저 같은 경우에도 극히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고, 그 회사에서 조금 의무를 받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렇게 뎁스 있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해주면 수박도 팔기라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부분만 좀 이해를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LNG 수요 공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한 17년 정도 그러니까 2017년 정도 자료인데, 이 추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현재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시설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 뭐냐면 결국에 핵화 시설들이에요. 핵화 시설들이 있느냐 없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NG는 기본적으로 표관만 되는 가스를 핵화시켜가지고 갖고 오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석유 유전 같은 데서는 가스를 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핵화시켜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핵화 설비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화 설비를 FID라는 거는 그거죠. 이게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그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인데, 여기 마지막 투자 결정이 남는 게 결국에 공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FID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이때 당시 시점에 공급이 좀 위에 있죠, 그죠? 수요선은 수요선인데,
이렇게 이제 공급이 더 초과하고 앞으로 전망도 2021년까지 계속 공급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LNG 단가가 스팟 단가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요거는 잠재적인 투자 결정이 있을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과 공급이 될 거라고 전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은 수요 시나리오인데 현재 중간 시나리오 2020년에 439 단위는 빌리언 큐빅미터죠. 그래서 BCM이라는 단위인데 요대로 지금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젝션, 그러니까 프로젝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60개월 정도 살아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FID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도 한 5년 정도 피지빌리티 스타디부터 해가지고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컨스트럭션 하는데 5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2011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FID가 결정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는 메가톤 퍼 애니얼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설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2018년 시점에서 19년, 20년에 걸쳐서 러시아하고 미국의 골든 패스하고 텔사스 패스하고 그런 카타르하고 모잠비크 이런 데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쓰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골든 패스하고 카타르 프로젝트, 그다음 모잠비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거를 얼마 전에 에너지 미래 포럼이라는 데서 여기 전문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의사결정들입니다. 이게 FID 의사결정을 한 것들인데 지금 보면 2019년에 이렇게 이만큼이나 의사결정을 했고 2020년에는 원래는 한 요만큼 투자 의사결정을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안 한 거죠. 안 하고 요만큼 비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하고 지금 발 빼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카타르는 이렇게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2025년도 요것도 지금 했고, 그래서 FID가 어느 정도, 특히 카타르는 현재 세계 물량을 7천만 톤 정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의사결정한 것이 3천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 카타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이 더 들어가기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이 그 프로젝트들을 퀀티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위당 투자액이 줄어든다는 거고, 투자액의 구조는 장비, 힘은 장비, 그다음에 보험부자재,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미리 조립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인슈런스, 그다음에 이게 컨틴전시, 그냥 비상 바뀌는 금액이죠. 금액들인데, 그다음에 요거는 요 장표는 미국에서는 스토리지가 저장을
핵심을 갖다가 주로 이제 폐광산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A가 솔트 소금광산인데, 소금광산은 물을 갖다가 물만 이렇게 부으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석유도 저장하고 가스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건 폐광산이고, C 요거는 이제는 지하수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 D는 말라버린 지하수 공간. 그다음에 여기 미국은 이 산악 지역에 이렇게 그냥 비어 있는 동굴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용해서 미국은 저장을 석유하고 가스를 저장하는 공간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shipping 코스트, 그러니까 운반 코스트인데, 지금 보면은 LNG 선박이 지금 이제 충분하다. 물론 뭐 LNG 프로젝트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롱텀 차트 레이트라고 있죠. 그래서 요게 장기 계약 가격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스팟 가격이 오히려 훨씬 더 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어스 마켓하고 셀러스 마켓이 2018년도이죠. 자료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까지는 계속 바이어스 마켓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LNG가 단가가 쌀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요때부터 2024년도부터 요거는 이제는 이 기간은 이렇게 2024년부터는 셀러스 마켓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예측하기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0년간은 계속 바이어스 마켓이 계속 될 거다라는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LNG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1등이 수입국가 1등이 일본이고요. 2등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원래 한국이 2등이었는데 차이나가 이제 2등 올랐었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인도, 타이완 이런 데가 이제는 주로 수입하는 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내추럴 가스 공급 상황입니다. 보면은 국내 프로덕션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종에서도 생산을 하고 셰일 가스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셰일 가스의 저장량이 전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는 1115 트릴리언 큐빅피트인데요. 트릴리언 큐빅피트가 한 2천만 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는 문제가 지리적으로 아주 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주로 옛날에 삼국시대 위초고 시대 청나라 지역 4천성 지역이 주로 셰일가스가 있는 지역인데, 그쪽이 산이 많아가지고 트럭 같은 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건설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사실 계속 발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달러로는 아주 4센트, 한 5센트 정도 되는 돈을 지금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활발하게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현재 생산하는 양도 17 BCM 단위는 한 7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1000만 톤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옆나라에서 육상으로 가스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를 쓰고 있는데,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주로 수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2019년 말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PNG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LNG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자료가 좀 업데이트 안 되는데 2017년도까지
생산량이 엔진을 이만큼 쓰고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저기 내추럴 그 LNG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수입하는 요 양만으로도 전 세계 2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중국이 이제는 석유를 수입하는 그러니까 인수기지를 건설 한 2017년까지 보면은 그만큼 건설해놨는데 지금 풀캐파를 그대로 다 쓰고 있죠. 그래서 현재 풀캐파를 오버할 정도로 지금 이제 활발하게 LNG를 수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좀 미국의 저장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은 미국의 스토크의 저장량이 무려 이게 빌리언이니까 10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19억 배럴을 좀 저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내추럴 가스하고 이런데 특이한 걸 보면은 미국의 WTI 수요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 저장량이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가지고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량이 더 늘어나고 억수로 피크를 때리면 그때 물량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행동을 좀 하고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국면에서는 다시 또 저장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보면은 1.9 빌리언 수준이 아니라 1.2 빌리언 수준인데 보면 현재 2018년에는 1.9 빌리언까지 이렇게 재고가 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비축기지가 있죠. 그쪽에 인위적인 우리는 동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비축 탱크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우리는 한 1억 배로 정도 석유 비축 업무를 갖다가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상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이 근데 재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차이나가 왜 지금 차이나가 주로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까 그거는 아까 동영상은 제가 자료에 올려놨는데 중국이 현재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스팟 단가가 떨어지는데 왜 중국이 LNG를 안 사냐? 그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PNG를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충분히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산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걸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2019년까지 보면은 중국이 일본 수입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다만 2020년 이후에 러시아 PNG가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도 지금 LNG가 지금 계속 이렇게 LNG 사용량이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인도하고 얼마나 이렇게 누가 이길까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이런 정도로 인도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인도가 거의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한국이 4천만 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2030년에 인도가 한 40만 톤 오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롤 48개, 미국 본토에 있는 48개 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셰일 가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그러한 개발한 그 히스토리인데요. 이거는 트래디셔널 그 오일 개발한 오일 생산량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셰일가스라고 보면 됩니다. 셰일가스를 전부 다 타이트 오일로 다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은 주로 보면은 퍼미안이라고 텍사스 주쪽인데 퍼미안하고 바켄 이 두 군데가 지금 그 최대 생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뭐 대충 이 추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가스하고 오일을 사용량이 많아진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기후 변화 어쩌고 해가지고 좀 줄어들면 이런 시나리오가 될 거다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프로미안이라는 땅입니다. 여기가 최대 지금 그 생산 그 LNG 그 가스 내추럴 가스 생산 지역이고 그다음 바켄 여기가 바켄이고 아까 보면은 바켄하고 이거 퍼미안이 제일 많고 바켄이고 그 다음이 이제는 보이는 게 이글포르드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텍사스 주인데요. 우리가 그 SKENS가 저기 수입하는 그 프리토트라는 항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육강이 있고 사빈패스 저기 가스 공사가 수입하는 저기 셰일가스가 있는 항구 사빈패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 항구에서 내려가서 파나마나 통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ENS는 사실은 오클라호마, 요주가 오클라호마거든요. 오클라호마에다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셰일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아나다코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는 이거는 뭐 제가 기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는 그 최신 기술을 강조해 주려고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 드릴 밑으로 뚫고 있는 드릴을 잘 설명한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1980년대 보면은 이게 왜 뚫는 광고 이걸 리그라고 그래요. 리그가 얼마 정도 있었냐면 1980년대 보면은 4,500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 가까이 벌써는 1,000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뚫는 기술보다도 셰일가스가 이제는 옆으로 수평 가세법이라 해갖고 내려가가지고 꺾어가지고 내려가서 밑에 들어가서는 옆으로 수평으로 꺾죠. 꺾어가지고 꺾은 상태로 수평을 꺾는다는 말은 이게 한 방향으로 꺾는 게 아니고 360도 다 꺾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래하고 물을 섞은 그 고압을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셰일가스 천이 파이가 일어나고 그 틈 사이에 있는 셰일가스 또는 오일을 갖다가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극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 그 리그 수는 이렇게 1,000개 정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 리그 수가 이렇게 적어졌다가 많아졌다 이러면은 그 한국의 언론에서는 리그 수를 가지고 그 미국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 갖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리그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생산량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력, 프로덕티비티 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그 17년도 생산량이고 18년도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지역별로 바켄하고 이글포드 그 다음에 이런 데서의 생산량이 오일 프로덕션 또는 가스 프로덕션이죠. 가스 프로덕션 전부 다 보면은 한 해 차이인데도 프로덕티비티는 아주 생산성은 아주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보면은 그 레거시 오일, 여기 보면 뉴웰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웰이라는 거는 이 셰일가스는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은 이렇게 아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뚫는 리버를 뚫고 나면은 거기 수압 발생을 하면은 초기 년도에 거의 다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한 70~80% 이상이 그때 초기 년도 1, 2년에 다 이루어지고 3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나오는 양이 찔찔찔 조금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웰 오일 요게 이제는 바로 뚫은 지 얼마 안 되는 유전이 나오는 거고, 벨가시 오일은 한 3년 이상 된, 이게 아주 오래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한 3년 정도 되면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는 양이 쭉쭉 빠지죠. 반면에 이제는 새로운 유종에서는 생산량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클라호마라고 아나다코 리즘인데 여기가 SKENS의 유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생산성이 아주 높죠. 가스 생산성인데 그 다음에 뭐 다들 보면 이거는 각 지역별로 프로덕티비티가 아주 높아지고 있다. 추세를 생각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DUC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DUC 넘버라는 여기 보면은 DPR이라는 밑에 있는 요거죠. 드릴링 프로덕티비티 리포트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DUC라는 거는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uncompleted를 갖다가 UC로 uncompleted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해가지고 쉘가스는 위에서 이렇게 두루룩 뚫어서 이제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쉘가스를 뽑아내려면은 옆으로 떠들어 들어가서 수압 발생을 해야 됩니다. 수압 발생 자체를 안 한 거, 드릴링만 해놓고 요걸 갖다가 드릴링 앤드 언컴플리티드 넘버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하냐면은 일종의 저축을 해놓은 겁니다. 수압 발생만 하면은 이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가스 단가가 되게 싸고 경제성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드릴링만 해놓고 수압 발생은 안 하려고 남겨두는 거죠. 나중에 창고에 저장해. 네, 창고에 저장해 놓은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양이 보면은 아나다코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저장만 해놓고 있고 우리가 지금 SKENS가 여기 이제는 물려 들어가서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지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만큼이나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드릴링 프로덕트 리즘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컴플리트 한 거에 비해서 안 뚫은 거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분이고. 요거는 뭐 미국의 특수한 건데 겨울철이 됐는데 요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읽어보면 겨울철이 됐어요. 아주 추워졌어요. 그럼 쉘가스도 뭐든 미국의 전국에 있는 소비지에서는 가스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스를 많이 쓰면 이제는 가스 가격이 수요지에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수요지 인근에 있는 스탑파일, 여기 보면 스탑파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고 이때 돈 되니까 재고를 막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요지 인근에서 저장돼 있던 가스들이 막 풀어서 물량이 나와요. 그러면은 물량을 운송하는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망이 이제 혼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망 혼잡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생산지에서 멀리 있는 생산지에서는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잡해져가지고 그래서 혼잡해지니까 오히려 생산지에서는 오히려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수요지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 중간에 망은 혼잡해지고 돈 벌려고 재고 쌓아놓은 거는 물건을 풀고 있고 그런 상황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미국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리러브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는 나중에 그 LNG를 하려면은 이게 결국에 내추럴 가스라는 거는 이 가격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해칭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ENS 근무할 때 그 LNG 부문에 해칭 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그 헬리허브 선물 갖다가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칭이 아주 중요하니까 선물 시장에 와서 그거 해라. 이 내용입니다. 일단은 한 개 장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다음 장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이거 나 보고 Natural gas will be the world's fastest growing major energy source through the year 2040. This energy source carries tremendous benefits for consumers and the environment. It is versatile, clean burning, and abundant. Natural gas resources can be located in remote areas, and these resources are produced from subsurface reservoirs, both onshore and offshore. A complex value chain transports natural gas to consumers around the world. The value chain begins with the process of bringing natural gas to market by safely drilling wells to bring the gas and other reservoir components to the surface, where it may be processed on-site or transported to a facility for treating and processing. Natural gas extracted from subsurface reservoirs can contain non-hydrocarbons, including hydrogen sulfide, nitrogen, carbon dioxide, and water. The treatment processes remove these components from the natural gas. A solvent is used to absorb carbon dioxide, hydrogen sulfide, and water. Heavier liquids are removed from the lighter gas for separate processing. Water is removed, and the remaining natural gas is ready to be cooled into a liquid. Depending on the source of the natural gas, it may need to be transported to a liquefaction facility. The gas is transported by pipeline and can travel hundreds of miles, or just a few feet, to a liquefaction facility. This depends on where the gas treatment facilities are located, relative to the liquefaction plant. The liquefaction plant cools the gas to negative 260 degrees Fahrenheit, or negative 162 degrees Celsius. As the gas cools, it is reduced to 1/600th of its previous volume. The resulting liquefied natural gas is clear, colorless, and ready for transport. The liquefied natural gas, or LNG, is stored in large insulated tanks until it is ready for shipment. Pipes connect the storage tank to a loading jetty. Regardless of outside temperatures, the LNG inside the tanks and loading facility remains at negative 260 degrees Fahrenheit or negative 162 degrees Celsius. The LNG is then pumped into specially designed LNG ships. LNG shipping tankers transfer natural gas around the world. Some of the largest LNG ships, such as the Q-Max, are longer than 60 city buses. And each Q-Max LNG ship carries enough natural gas to power 70,000 homes for 1 year. When the LNG ship arrives, it is guided to the receiving terminal, where the LNG is unloaded and stored in insulated tanks. The LNG is then pumped into a regasification plant, where it is warmed and converted back to a gaseous state. The natural gas is then ready to complete its journey. A network of pipelines delivers the natural gas to power plants, where it is used to generate electricity for urban areas, to industrial facilities for the manufacturing of steel, automobiles, and chemicals, and also to homes and office buildings for heating, cooking, and drying clothes.
ExxonMobil is committed to successfully linking the complex elements of the LNG value chain in order to provide natural gas to buyers and consumers around the world. 이건 아까 마이너스 가격이 특히 미국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생기는데 아까 설명한 장표에 설명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중간에 망의 혼잡 때문에 생산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내가 계속 이렇게 생산은 계속돼야 되니까 근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갖다가 좀 설비가 오히려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가라고 그리고 그냥 내가 돈 줄 테니까 퍼가라고 이러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면 그래서 좀 시간이 지금 3시 30분이니까 40분까지 10분 쉬었다가 강의는 지금 시간의 강의 중점은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레이어들 간에 그러니까 주로 셀러하고 바이어들인데 셀러하고 바이어들 간에 컨트랙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이번 시간 중점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NG 히스토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LNG를 1959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어디야 여기 보면은 첫 번째 LNG 탱크가 루이지나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국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59년에 이제 첫 번째 시험 생산이 됐고 첫 번째 상업 LNG는 알제리에서 시작됐어요. 알제리에서 1964년도에 만든 LNG가 유럽으로 수출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노스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LNG가 일본에 1969년에 이제 LNG 탱커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1969년부터 LNG 이때 거의 동경 올림픽 그때 시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한국도 이제는 그래서 1980년, 87년 이렇게 올림픽 때 한국이 쓰게 됩니다. 한 20년 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들어서서는 호주, 그 다음에 아랍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 계속 이렇게 늘어났고, 이게 이제는 한국 같은 데다가 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스 트레이드는 롱텀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장기 계약으로 LPA라고 해서 롱텀 어그리먼트로 하는데, 지금까지 특히 아시아에서의 가격은 오일에 이제 오일 그러니까 석유 가격에 연동된 그런 포맷으로 공식으로 AX 플러스 B, Y AX 플러스 B 형식의 공식으로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서 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 이런 데서는 플렉시블 컨트랙트를 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말하는 오일이 연동된 공식 이런 것들은 아주 인플렉시블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직적인 계약이었다고 하면 2000년 이후에는 플렉시블한 컨트랙트를 보인다고. 지금 글로벌 가스 디맨드는 수요는 매년 보고서만 조금 다릅니다. 매년 1.6% 정도 오르는데 2023년에는 41,100 BCM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면입니다. 그 다음에 LNG는 여전히 장기 계약으로 되는데 좀 최근에는 장기 계약에서도 좀 더 이제는 플렉스블하게 하고 있다. 이런
그 다음에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쇼텀 딜이 아주 추세입니다. 그래서 30개 정도 SPA, 이게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이게 SPA인데요. 30개 SPA 중에서 20개 정도가 5년 이내 계약이다. 그래서 쇼텀이죠. 5년 이내 계약이다.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바이어들이 점점 더 홈리스 LNG, 그러니까 떠도는 LNG죠. 떠도는 LNG,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고 생산해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공해상에 떠도는 그런 LNG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20%, 25%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현재 Final Investment Decision, FID, 이게 지금 점점 추세가 아까 사진 보셨죠? 점점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걸 이제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80% 정도의 지금 현재 있는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이 2030년까지는 전부 다 엑스파이어 될 거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부 다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셀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타르라든지 보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는 자기들이 받아들일 쇼텀 컨트랙트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감가상각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이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많은 LNG가 이제는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플렉시블한 텀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 문화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야만 이제는 저 밑에 희망봉을 돌아서 보세요. 오늘 시간이 돼? 그래서 내 지금 전화 못해. 일단 끝날 수 없네요. 여보세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파나마 커넬, 여기 이제는 파나마 운항에 LNG선이 하루에 한 척 아니면 두 척밖에 못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되게 번잡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타입의 LNG 컨트랙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롱텀 컨트랙트고, 그러니까 20년 장기네요. 그 다음에 쇼텀이거나 아니면은 스팟으로 있는 건물 시장에서 사는 거, 이 두 가지가 현재 LNG 계약의 주종입니다. 그래서 롱텀 LNG 계약, 세일즈 프로세스 보면은 보통 15년에서 25년 기간이고 옵션으로 5년 정도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에는 스타팅 데이터하고 컨디션 조건이 먼저 정해졌는데 여기 보면은 DSDAP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셀러가 100가지 준비해서 파는 거예요. DES는 드리블이 엑스쉽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나가는 LNG 나갈 때까지 셀러가 책임지는 게 DES고, 딜리버리 앳 포트라고 DAP는 포트까지 무사히 실어가주면은 셀러가 책임을 다하는 거. 그래서 맨 뒤에 보면 DAP가 있는데 이거는 포트까지가 아니라 터미널까지. 포트에 도착하는 거 아니라 터미널까지 도착하는 물건을 실어나가는 게 그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나 이런 것들은 셀러가 책임지는 그게 DAT입니다. 그 다음 FOB는 알겠지만은 배에 싣기 이전에 그게 FOB입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shipping을 준비하는
그게 F5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로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이어들이 F5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배를 들고 와서 물동이를 받아온 거죠. 물동이를 들고 왔고 물주세에 가지고 받아갖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F5비를 하고 있고 그거는 스팟은 셀러들이 배를 준비해서 배에다가 실어놓고 물량을 밀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고정된 가격에서 했다가 점점 이제는 오토노미 퓨얼이라는 주로 오일 가격이죠. 오일 가격이 베스킷에 연동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켓 인덱스, 그러니까 그쪽에는 펠리허브라는 마켓 인덱스가 있는데 그 마켓 인덱스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주로 JCC라고 하는 저펜 크루드 카페이드라고 JCC라는 그 가격에 연동해서 그러니까 어떤 가격 지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일본이 크루드 오일을 사온 가격, 그러니까 그 시점에 직전 6개월 동안 평균치를 나타낸 JCC 가격을 가지고 거기 연동해서 LNG 단가를 정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크오버 페이가 있고 딜리버리 오버 페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LNG라는 프로젝트는 LNG라는 프로젝트는 아주 막대한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산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다시 꺼트릴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생산자는 이걸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어야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 쪽에 리스크를 지고 바이어는 수요 측의 리스크를 자기가担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테이크 오버 페이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돈만 내든지 돈만 다 내면 된다 이건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MMBTU당 한 10불 정도 단가라고 하면은 배 한 척에 300억 원이에요. 배 한 척에. 작은 배가 300억이고, 큰 배는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냥, 물건도 안 받고 그냥 돈만 지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한번 겪게 되면은 완전히 이게, 한 회사가 완전히 적당히 납니다. 그래서 테이크 오버 페이를 아직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안 사고, 물건 안 가져가고 돈만 지불하는 경우는 한 번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right to make up LNG라는 게 있죠. take over pay를 안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돈을 낸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낸 것만큼 이제는 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make up LNG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셀러도 딜리버리 오버 페이, 딜리버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돈을 그만큼 돈을 주든가 그런 게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불축의 손해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퀀터티인데요. 미니멀 애뉴얼 퀀터티를 그러니까 서로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SKENS가 인도네시아 탕구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미니멈 애뉴얼 퀀티티로 예를 들어서 50만 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억셉트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스케줄 퀀티티, 이거는 항차별로 한 개의 배에 얼마 정도 이상을 실어가고 갖고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월드와 다운월드 플렉시빌리티, 이거는 만약에 요걸 그때 내가 쓰지 못하면은 한 10% 범위 내에서, 지금은 이런 거 있습니다. 원래는 더 타이펜인데 5%
이렇게 있는데 요새는 10%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올해 쓸 물량 50만 톤 이렇게 못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톤만 깎자. 그래서 5만 톤은 올해 하고 내년에 쓰는 걸로 해서 올해는 5만 톤을 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Excess Quantity of LNG라는 거는 지금 아까 말한 어월드 플렉시빌리티도 있죠. 그래서 5% 정도는 10% 정도는 더 쓸 수도 있는데 10%는 내가 정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우리가 LNG 발전이 너무 잘 돌아와서 5%를 10%를 더 쓰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텔라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걸 받습니다. 대신 내년이나 내후년 물량에서 그만큼 빼는 거죠. 그런데 10%만큼도 더 썼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돌아가가지고 LNG를 더 쓰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사전에 정해놓는 내용이 Excess Quantities of LNG고 조합입니다. 그다음에 퀄리티는 이제는 스펙이죠, 스펙. 그런데 우리 연료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열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가스공사가 국내의 가정에 공급하는 엔진은 내추럴 가스는 약 1,1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고 이제는 그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직도입하는 업자들한테는 가스공사가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수준으로 맞춰서 넣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1,100칼로리를 초과를 하거나 그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면은 스펙이 안 맞으니까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스펙에 대한 퀄리티라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펙이 만약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스펙은 1,100칼로리 그것보다 더 플러스 마이너스 1%니까 최소한 10,000칼로리는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물건이 한 9,500칼로리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알고 받느냐 모르고 받느냐 알았을 때 알고 없앴다 하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주로 그런 저열량 LNG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갖고 와서 여기 탱커에서 달에 하나는 고열량을 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950칼로리를 하나 갖고 왔다면은 다른 데서 1,400칼로리짜리를 물량을 요거는 6대2 정도 갖고 오면은 섞이면은 전류하고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열량하고 고열량하고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정 안 되면은 LPG가 열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LPG를 거기다가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섞으면 그게 열량이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링인데요. Annual Delivery Program이라고 ADP라고 해요. 그래서 매년 우리 LNG를 업무를 하다 보면은 매년 이걸 갖다가 셀러하고 이걸 ADP를 갖다가 짜요. 그래서 이걸 주고 받고 주로 셀러한테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탕구에서 받는 게 억수로 중요하기 때문에 탕구에 완전히 절절 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탕구를 하는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주고 그 회사에서 아주 고압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1월달, 2월달에 겨울철에 수요가 많으니까 1월달, 2월달에 행차를 받고 싶어하고 저쪽에서는 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10카고 들어오게 돼 있으면 딱 그걸 갖다가 아주 골탕을 먹으니까 한 3월달에 한 카고 여름철에 인기 없는 데는 2카고씩 배치하고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는 한 카고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 일반복을 하는 레터를 다시 또 보내죠. 그래가지고 서로 애니얼리 딜리버리 프로그램을 갖다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90day 스케줄이라는 이 LNG라는 거는 물동량을 풀어가지고 배에다 싣고 다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주문을 갖다가 90일 이전에는 주문을 넣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90일 이전에 서로 간에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는 그런 이 90day 스케줄 이런 거는 확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늦게 배달하는 거, 그 다음에 늦게 그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배 하나가 이제는 늦게 우리가 이제 늦게 뭐 딜리버리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발전소를 돌릴 수 없으니까 그만큼 손해가 생기겠죠. 그런 것도 이 롱텀 어그리먼트 안에다가 다 손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적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 리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왔어요. 배가 왔는데 우리가 탱크가 꽉 차 있어. 그럼 탱크에다가 못 넣잖아요. 그럼 탱크 배가 바깥에서 공해상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는 그럴 때 이제는 하루에 얼마씩 이게 그 배가 용선료도 그렇지만은 서로 상호간에 이 손해가 있습니다. 그 단위가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하루에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적어놓는 겁니다. 데스티네이션 플렉시빌리티 이거는 지금 좀 대개의 경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그 데스티네이션이 항상 픽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탕구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광양 포트로 그냥 광양항으로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좀 배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계약을 할 때는 코리아 포트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코리아에 한국에 포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스공사 거 포트가 4개고 그 광양에 포스코도 있고 우리 고령에 SK하고 GS하고 공공으로서는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코리아로 정하느냐 아니면 광양으로 정하느냐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국으로 데스티네이션을 정해놓으면은 SK 어떨 때는 우리가 SK가 재작년인가 2018년에 가스공사가 물량이 없어갖고 발 건물 들어올 때 우리가 배를 쓰고 가는 수압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압한 우리 배가 불용이 안 내리고 당진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내린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플렉시빌리티 요새는 그 데스티네이션 조항이 점점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딩 포트를 어떻게 하는지 정하는 거고, 플러스 머저 이게 이제는 불가항력 조항으로 항상 정하게 되어 있고, 그때는 면책이 되는 거죠. 불가항력으로 수송을 못한다든지 억셉트를 못한다든지. 그때 이제 스코프 오브 퍼실리티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스코프 오브 퍼실리티는 뭐냐면은 그 배에서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반년 쪽에서 포스 모드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항구의 내부에 있는 내용에서 뭔가 브리킹 아니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시설이 파괴됐다. 그 포스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하고 한 1km, 2km 떨어져 있는 그 탱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압기가 파괴됐다. 그러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게 시설이 가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그러면은 폴스 모드에 해당하느냐. 태풍 때문에 탱크는 파괴 안 됐는데 옆에 있는 변압기가 파괴되면은 폴스 모드를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스코프 오브 퍼실리티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타이틀과 이제 리스크 트랜스퍼 이거는 이제는 소유권하고 리스크의 책임 있는 거를 어느 시점에서 정하는 거냐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텍스가 주로 이제 텍스는
딜리버리 할 때는 그 딜리버리 하는 그 주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DES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는 전부 다 텍스를 자기가 그 셀러가 다 부담해야 되고, FO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쪽 카타르 한국까지 수입자가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텍스는 여기서 수입자가 바이어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오프쇼 그러니까 뭐 저 공해상에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세일 어그리먼트인데 보면 숏텀이 보통 보면 5년 이하의 계약을 숏텀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로 그 마스터 세일즈 어그리먼트로 갖다가 체결되나요. 근데 마스터 세일즈 어그리먼트는 뭐냐면은 미리 이제는 모든 계약 조항을 그 계약할 때마다 정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미리 이렇게 대부분의 내용은 약식으로 다 정해놓고 나중에 이제는 실제 그 물량하고 가격 이런 것들만 이제는 정해가지고 채워놓으면 되게끔 미리 마스터 세일즈 어그리먼트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요 보면은 마스터 세일즈 어그리먼트는 non 바인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인딩되는 권리 의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그거하고 이상하게 어그리먼트가 아닌 컨포메이션 메모랜덤하고 컨포메이션 노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래 대표할 때는 내가 이제 꼭 실무자가 갖고 와서 사인해야 돼요. 사인하는 거 보면은 메모랜덤이나 노트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어그리먼트가 아닌데도 꼭 갖고 와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대표가 사인하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그 법적 효력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딜리버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테이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데요. 레머디 그 배상이죠.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배상하고 딜리버리 안 했을 때 대체 물량을 하는 그 코스트,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컨트랙트 터미네이션 코스트나 데미지 이런 거는 다 대체가 된다고 했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트랙트 프라이스를 100% 그 범위 내에 승낙 책임진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만약에 테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테이크 or 페이를 갖다가 하게 되고 테이크 or 페이를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테이크 or 페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메이크업 코스트라고 그 다음 번에 어떻게 했든지 사주면서 그동안 못 사가지고 미안하다는 식으로 그 배상금을 좀 내는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스펙, 아까 오프스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 양쪽에서 대부분 보면은 국내의 파이프라인 가스의 스펙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는 언더스탠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의 스펙이 이제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셀러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와 셀러는 한편에 오프스펙 LNG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가 아주 협력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오프스펙 LNG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 LNG 스펙은 이게 저연량 물량인지 고연량 물량인지 나오는 유종마다 그게 이미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팔았을 때, 모르고 팔았을 때,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셀러는 분명히 바이어한테 그걸 홍보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오프스펙인데
그다음에 바이어가 억셉트 한다면 그거만큼 이제 트리트먼트 코스트, 그러니까 LPG를 쓰는 그 비용만큼은 우리가 부담해줄게, 그런 식으로 지금 셀러가 보통 우리 하는데 그런 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안 둔 경우도 있어요. 계약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계약을 잘 해가지고 이익이라기보다도 그런 코스트를 계속 이렇게 받는 그런 우리는 그런 케이스였고, 또 그런 조항을 안 둬가지고 또 좀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는 몰랐는데 오피스텔 레인지를 갖다 받으라고 하면은 바이어가 이제는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네가 이제 오피스텔을 하고 온다 이러면은 그걸 받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 이제는 reimbursement,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안 받겠다 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생긴 전부 다 손해를 갖다가 배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 앤 크레딧 스포트 부분에서는 SK가 SK E&S가 저쪽에서 트리포트에서 물량을 톨피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SK E&S가 조그마한 회사라서 신고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해놓고, 그래서 SK가 마드 컴퍼니가 SK 주식회사 홀딩스가 거기에 보증을 써줬어요. 그래서 페런트 컴퍼니 개런티, 여기 이제는 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스탠드바이 레터, 그러니까 정부 보증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보증하는 이런 신용 보증서를 갖다가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는 material adverse change, 그러니까 중요한 adverse change, 그러니까 중요한 나쁜 변화죠. 중요한 나쁜 변화. 그러니까 아주 엉중한 first motor 수준까지는 안 가는, 그러니까 뭔가 엉중한 변화가 있을 때는 면책을 한다는 그런 조항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쇼텀 어그리먼트입니다. 좀 더 완화된 그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터미네이션 조항인데, 만약에 누군가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디폴트라는 채무 불이행인데,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전체 계약을 항차를 전부 다 터미네이션 할 거냐, 아니면 단지 한 개의 항차라는 말은 한 개의 배, 그거만 이제는 터미네이션 그거만 이제는 캔슬시킬 거냐, 이런 법적인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3번 이상 약속을 어기면은 그럼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숏텀 LNG 트레이드는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 그러니까 저희 롱텀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어떤 사고로 못 받게 됐을 때 그걸 갖다가 다른 항구로 돌리는 경우, 그럴 때 이제는 스팟이 발생하고요. 백홀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배가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실어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이제 그 배가 이제 돌아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남미에 어디 가서 들러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 백홀이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인데, 다시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거래를 하면서 스팟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피지컬 스왑은 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한국에다가 공급하려고 이렇게 하는 배가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배가 이제 공해상에서 뜨가 있는 거죠. 하나는 대서양이 있고 하나는 저기 태평양이 있는데, 마침 그 배가 서로가 비슷한 배인데 그걸 갖다가 서로 이제는 맞바꿔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너는 거기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원래 어디 수에즈 운하 지나서 저쪽에 유럽까지 실어 나가야 되는데
먼 장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럼 거기 가까운 데 하고 대신 우리는 이쪽에 네가 보내야 되는 데를 보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해상에서도 피지컬 수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잘 해야지 서로 돈도 세이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많이 연구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NS가 피지컬 사업하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쉘 가서 한국까지 걸고 바람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 돈도 비싸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프리포트 텍사스에서 유럽을 보내고 그 대신 유럽의 어느 저희 회사가 이쪽에서 중국이나 어디서 들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하고 바꾸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LNG하고 이거는 좀 LNG 배하고 파이프라인 PNG하고도 수합도 하고 쇼트럼 스파스 볼륨이 이제 SP 스팟으로 많이 나온다는데 웨지 볼륨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생산을 하는데 만약에 최종 목표가 한 500만 톤 정도 생산하는 목표라고 하면은 초기 년도에는 그렇게까지 생산이 안 되고 10만 톤부터 시작해서 점점 생산을 정상에 나왔는데 그걸 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지 볼륨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계약된 물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흘러나가고요. 스트립 세일이라는 거는 100만 톤을 갖다가 10만 톤씩 쪼개갖고 한국마다 돌아가면서 판다든지 이런 물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프라이싱하고 이제 퀀티티 이슈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타입의 프라이싱 포뮬러를 쓰느냐. 그래서 헬리어브 포뮬러하고 여기 우리 아시아의 아시아의 오일 인덱스 포뮬러하고는 형태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리오프너하고 이제 리오프너는 가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열어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재협상. 그 다음에 인덱스 브레이키지 프로비전, 그러니까 가격 포뮬러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조합에 넣느냐 마느냐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넣으면은 저기 프로젝트 자체 레벨리가 좀 불안정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퀀티티를 갖다가 미니멈하고 맥시멈 퀀티티를 정할 거냐 아니냐. 램핑업하고 빌드업 피리어드에는 어떻게 하냐. 램핑업이라는 거는 생산지에서 아까 말한 것같이 처음에 한꺼번에 500만 톤, 600만 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점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걸 램핑업이라고 그러고 빌드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수요지에서 전부 다 배관망을 쭉쭉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수요를 확대하는 기간이 빌드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어를 디덕션 조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줄이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캐리 포워드는 올해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걸 캐리 포워드라고 DOP, TOP는 아까 말한 거에서 딜리버와 페이고 TOP는 테이크오와 페이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걸 언제 그러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제 돈을 지불할 거냐 바로 당일 주면은 제일 좋은데 만약에 1년 뒤에 준다면은 그만큼 손해를 떠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메이크업과 메이크업 라이트 프로젝트를 해주면 이거는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내가 100%를 갖다 테이크해야 되는데 내가 100% 테이크를 안 하고 90%까지만 내가 올해 받겠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발전기가 많이 안 돌아가니까 그것만 내가 그래서 10% 갖고 싶다. 그래서 물량을 10%안 쓸게. 이게 이제는 DQT인데 Downward Quantity Tolerance. 그런데 이런 걸 발동을 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내가 누구라도 안 사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는 110%를 사야 됩니다. 그때 이제는 그거를 말하는 게 메이크 굿입니다.
메이크업. 그래서 메이크업 라이터라는 게 그런 의미고, 메이크업은 내가 올해 90% 갔다가까지는 그 대학생이 있는 대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내가 올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올해 그냥 그것보다도 더 못 받아. 나는 80%밖에 못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생기는 밑에 있는 10%. 그거는 그 어떻게 해서든지 변상을 하고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페널티를 물면서까지 내가 그 메이크업 물량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이크업이라고 조항이 있고, 요거는 아까 말한 그 포뮬러입니다. 그래서 JCC 프라이싱 포뮬러인데, 이 Y꼴은 AS 플러스 B이죠. 그래서 A가 여기서 베타로 표시되고, 베타 곱하기 JCC, 자펜 크루드 칵테일, 크루드 오일 칵테일이죠. 그 다음에 미국 달러로 플러스 얼마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본보다 작다고 하지만은, 예, 자펜, 일본 가격은 보면은 옛날에는 여기 보면 일본보다 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한국의 가스공사는 통상 이걸 1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4% 더하기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거는 사실상 1에 해당되는 게 뭐 편차는 있지만은 대부분 한 그 1달러 정도는 1달러니까 한 10%, 1% 정도 1%가 아니라 아까 14%라면 15% 정도 되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저기 미국의 헬리어브인데, 헬리어브 지수에 연동하는 건데, 이건 115% 곱하기 헬리어브 더하기 미국 달러로 2.25에서 3.50까지 지금 보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일로 싼 게 2.25인데, 톨을 그러니까 에카 설비를 쓰는 비용을 갖다가 톨비라고 하는데, 이 톨비에 해당되는 게 요 맨 뒤에 붙어 있는 요 꼭다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톨비를 보통 요새 그 코스트로 2.75불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2.25로 계약을 했다면 진짜 싸게 잘 한 거고, 이걸 갖다가 3.5로 하면은 되게 엄청나게 비싸게 한 건데, 내가 알기로는 사벤패스의 가스공사가 계약한 건 3.0으로 계약을 한 거고, SKENS는 그 프리포트에서 3.5로 계약했어요. 그래서 신문자들은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못 들어보고 있어요. 사실은 밖에는 사실은 밖에 이야기가 안 하고, 밖에서 회장님한테는 아마 3.0으로 보고를 했는데 3.5 3.5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정말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비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3.0으로 계약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역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불 차이가 엄청 큽니다. 0.5도 엄청 큰 숫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참 똑같은 내용입니다. 포뮬러 이그젠플인데, 컨트랙트 세일즈 프라이스는 1.15 곱하기 헬리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유니트 픽스드 차지는 여기 보면은 2.1525 더하기 0.3375 곱하기 CPIY라고, CPI는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제로 연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가 제로 연도라면 2021년도의 가격은 그 해 대비 그 물가지수를 해가지고 곱한 이 값을 여기다 더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위에 있는 헬리어브 곱하기 1.15하고는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는 보면은 여기 2017년도 당시에 생산비 단가인데, 차이나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단가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를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초록색이 그겁니다. 초록색이 생산비하고 카타르 국내의 수송비인데, 카타르는 워낙 조그마한 도시 국가니까 수송비 같은 게 있을 게 없고 그냥 생산비 코스트 조절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쉬핑 코스트입니다. 푸른색이. 그 다음에 여기에 노란색 이게 에카비인데, 그래서 카타르가 엄청 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그 다음에 싸고 미국이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고 캐나다가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많이 비싼데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호주하고 캐나다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이렇게 비싸고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자재가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비싸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카타르 게 제일 쌉니다. 근데 국간에서 인식한다고 지표를 좀 깎아주고 이런 여지가 있어야지 깎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은 카타르나 미국 거를 사면은 어느 정도 좀 나은데 호주 거를 사면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SK가 호주 거를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게다가 왜냐면 나는 LNG에서 사가지고 오면은 그 물 가지고 우리가 발전소를 벌려야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그럼 맨날 잘 샀다고 칭찬 막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억수로 비싸게 산대요. 맨날 그것 때문에 제가 불만이 우선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알고 봤더니 구조적으로 호주께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것들을 사면 안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국제들이 전부 다 호주 거 많이 사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건지 알겠죠. 다 아는데 카타르 게 역시 쌉니다. 그래서 카타르 거를 사는 게 방법인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프로페셔널 크루즈라는 게 뭐냐면은 데스티네이션을 갖다가 저편으로 정해놨는데 일본으로 가는 배를 갖다가 우리 여기는 못 살 테니까 딴 데 돌리자. 좀 비싼 데 가서 팔아라.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제는 그걸 갖다가 내가 일본이 샀어요. 샀는데 그 배를 갖다가 국내에는 수요가 꽉 찼는데 이걸 갖다가 저 차이나에 가서 팔면은 저놈들이 내가 8불에 샀는데 저쪽에서 10불에 부른다. 그러면 8불이잖아요. 이쪽에서 썼지도 2불 차이가 먹으니까 배 한 대당 1불이 3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2불 단가 차이면은 60억을 한 방에 버는 거니까. 그게 이제는 셀러 입장에서 배가 아프니까 프로페셔널이 크루즈라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요 밑에 이제는 내용을 보면은 competition, no guarantee the diversion rights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일본의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판단을 해준 거예요. 2017년에 무슨 판단을 했냐면은 그걸 갖다 사고 난 다음에 오너십이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셀러가 그 이후에 처리하는 걸 가지고 너네가 그거 가지고 간섭하는 거는 일본의 국내법의 공정거래법의 위반이다. 그렇게 이제 내렸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FOB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장기 물량은 FOB로 사오거든요. 그럼 카타르에서 샀다. 카타르에서 샀으니까 카타르에서 들어올 때부터 그 물동량은 일본 도쿄가스의 물동량이다. 그러니까 일본 도쿄가스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물량을 중국이 갖고 와서 팔던 미국이 갖고 와서 팔던 그거는 셀러인 카타르 너네가 얼마만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BS 아니면 DAP 이렇게 딜리버리 에포트 같이 근데 카타르가 들고 와서 슈퍼 갖다 배에 실어가지고 여기 한국까지 내리는 그 순간까지는 카타르 너네의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그때는 셀러하고 바이어 간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 물량을 갖다 돌려가지고서 그걸 이익을 갖다 쉐어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그렇게 아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주 대단한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전에 데스티네이션 조항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계속 모여서 이런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아마 우리 공정거래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없긴 한데 아마 이게 아마 국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줬어요.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왜 TOP를 쓰느냐, 테이크오버 페이를 왜 쓰느냐 하면은 건설비가 많이 드는데 그 중간에 믿고 수요처를 믿고 이 건설을 했는데 수요자가 떠나가 버리면 믿고 결혼을 했는데 도망가 버리면 남은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는 왜 그걸 했냐. 그래서 TOP라는 게 사실은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거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걸 하냐면은 결국에 그게 있어야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TOP 계약을 해야만 이게 안정적인 그린필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은행 같은 데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그런 제도가 됐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거. 일단은 저희,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UQT라는 거는 어워드 퀀티티 토러런스라는 거고요. 이건 다운로드 퀀티티 토러런스.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까지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퀀티티라는 것은 만약에 올해 이제는 우리가 100만 톤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배가 다 들어왔는데 한 배가 6만 5천 톤씩 되는데 올해 98만 톤을 갖고 왔어. 이제는 2만 톤이 부족하잖아요. 요때 어떻게 할 거냐. 요때 이제는 98만 톤 씨로 갔지만은 계약을 쓰고 다 이행한 걸로 칠 거냐 아닐 거냐. 그걸 갖다가 이제 사전에 그 계약서에 써 놓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런 경우에 이제 라운드 업 퀀티티를 적용을 하면은 98만 톤을 갖다가 셀러가 갖다 줘도 계약 100만 톤 다 한 거는 마찬가지로 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건 죽어도 안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는 배를 갖다가 하나 더 들고 와갖고 104만 5천 톤 그래가지고 라운드 다운 퀀티티로 조항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리 포워드 라이트는 올해 물량을 다 못 쓰면 내년에 물량을 갖다 이월하는 그런 캐리 포워드 라이트입니다. 아까 말했던 익세스 퀀티티는 연중 계약 물량보다도 그것보다도 많이 필요할 때 그때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익세스 퀀티티고요. 카고 캔슬레이션 라이트라는 거는 캔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물량을 계약을 했는데도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캔슬할 수 있는 권리. 캔슬했을 때는 페널티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익세스 퀀티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엔드 램프 다운 라이트는 이제는 만약에 이제는 20년 계약했는데 20년이 끝났어요. 그게 이제 끝나는 시점을 백엔드라고 합니다. 끝난다고 해도 끝난 시점에 내가 하루 만에 올해 12월 31일 됐다고 해서 무성하게 모든 물량을 다 끊어버리고는 난 어떡하냐. 좀 이제 충격으로 만화를 당신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램프 다운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적게 램프 다운을 내려가면서 이제 하는 식으로 미리 정해놓자. 그래서 한목에 그냥 충격을 한쪽에 다 주면 곤란하니까 그런 연습을 해놓고, 콜 옵션 스트럭처, 그러니까 꼭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내가 더 사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콜옵션도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그런 계약도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 모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허리케인, 홍수, 그 다음에 태풍 뭐 이런 것들이죠. 스톰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건설이 이제는 컨스트럭션 딜레이, 그 다음에 행정적인 딜레이, 그 다음에 딜리버리 체인에서 어딘가 데미지가 있을 때 그런 일인데 여기 뭐 송유관 같은 게 파괴됐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최근에 이제는 포스 모듈을 인정을 해주는 테러리즘, 그 다음에 파워,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아니긴 한데 인더스트리얼 디스터버션, 그러니까 산업에 조금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로버셜 에어리아라면은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 레귤레이션이 변화됐을 때 그때 이제는 주권국가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건데 이거는 좀 서로 안 받아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어서 이걸 드셨고요. 이게 이제는 항상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탐구에서 SK하고 포스코가 지금 들고 오고 있는 물동량이 지금 MMBTU당 4불로 들고 있어요. 4.1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05년, 6년 이때는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정했던 거예요. Y, AX 플러스 B 할 때 아주 합리적으로 정한 건데, 근데 그게 이제는 지금 와가지고는 그 가격이 없죠. 그 중간에는 계속 14불, 15불 이랬을 때도 탐구에서 들고 오고 있는 그 물량은 우리가 4.1불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광양 LNG 발전소가 항상 1등을 한 겁니다. LNG 중에서 꼭 1등이고 스탄 발전소 다 제끼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팔았던 브리티시 VP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다가 계약을 바꾸려고 그 다음에 말부도 많이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들고 나온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받아들여준다 이러면 리스크로도 되지 않습니까? 가격대다까지 포스 모듈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법률을 어느 걸로 기반을 할 거냐, 뉴욕 법률로 쓸 거냐, 영국 법을 쓰면은 베스트 에포트라는 것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거예요. 비록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모든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해가지고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US 법률, 미국 법률에 따르면은 이 베스트 에포트라는 거는 커머셜리 리저너블 에포트 정도가 하면은 면책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퓨트 세틀먼트는 주로 이제는 사전에 정해놓는데요. 주로 이제는 중재로 많이 풀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 10개, 15개 정도 정해놓은 기관들이 있어요. 룰이 있는데 유엔의 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터내셔널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중재위원회 같은데 이런 데를 예를 든다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고요. 이건 디스퓨트 세틀먼트로도 이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이게 업스트림에서 LNG 생산하는 액화 설비를 갖다 설계를 할 때 요런 세 가지 모형으로 만든다는 거고, 하나는 인티그레이티드 업스트림 모델이고 하나는 멀천트 모델이고 하나는 톨링 모델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줄게요. 보면은 요거는 가스 프로듀서, 프로덕트 하는 생산하는 유정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액화하고 이제는 생산해서 나간 터미널까지 요 전체를 하나의 공급자가 이렇게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에 인티그레이트 모델입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같은 바이어가 살 때는 LNG 요 셀러하고 이 둘밖에 없죠. 셀러하고 바이어들이. 그래서 이제는
세일즈 퍼체스 어그리먼트가 이렇게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이 있어요. 이런 모델은 뭐냐면은 이거는 생산하는 에카 설비를 갖다가 프로젝트 컴퍼니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LNG 에카 설비하고 터미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고, 이 컴퍼니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현미하고 국내시장에서 가스를 사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그쪽에 우리 같은 해외 바이어에게 파는, 그래서 이게 멀천트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멀천트 모델의 하나의 사빈패스, 지금 가스공사가 들고 오는 사빈패스가 바로 멀천트 모델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가스 세일즈 어그리먼트, 터미널 서비스 어그리먼트고요. 세일즈 퍼체스 어그리먼트.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톨링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톨링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요걸 갖다 톨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갖다가 요 생산하는 설비를 만든 사람은 지가 직접 물량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계약을 하지 않고 오직 이거 이용료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SKENS가 프리포트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데 톨피만 내는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톨링 비용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LTA, 리큐펙션 톨링 어그리먼트라는 걸 갖다 맺고 있죠. 우리 SK가 여기 프리포트하고. 여기에 이제는 한 개 물건 들고 올 때마다 MMBTU당 3.5를 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SKENS는 미국 시장에서 물동량을 사야 돼요. 그래서 물동량을 사는 계약을 또 체결하는 거죠. LNG 세일즈 퍼체스 어그리먼트. 그거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같이 사고 팔고 계약을 했고, 그 장기 계약을 해서 그 물동량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 넣고 우리가 에카제트를 갖고 오고, 이런 얘는 일종의 방앗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건 들고 와서 방앗간에다 찧어주세요 하고 찧어주는 물량을 갖고 오는 거죠. 이런 톨링 모델도 있다. 처음 들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LNG를 2차 공부를 안 해보면 이 톨링 모델 이거 이해하는데도 한 며칠 걸립니다.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이 톨링 모델, 이거는 지금 프리포트 모델인데, 이거는 우리 게 아니고 오사카 가스하고 제라라고 일본 두 개 다 일본 업체인데, 여기에서 이제는 한 모델입니다. 보면은 오사카 가스하고 제라가 각각 에쿼티를 25%씩 내고, 프리포트라는 회사가 에쿼티를 50% 냈죠. 그래서 퍼스트 트레인 프로젝트 컴퍼니라는 컴퍼니를 하나, 종이 컴퍼니를 하나 만들고, 얘들이 이제는 EPC 컨트랙터하고 계약을 해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컨트랙터로 해가지고 프리포트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랜드 뱅크에 가갖고 돈을 빌리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요 시설을 만들어요. 근데 이 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투자를 했던 오사카 가스하고 제라가 또 이제는 소비자가 돼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미국 시장에서 가스를 사와요. 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그 가스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 트레인에다가 넣고 액화시켜주세요. 그래갖고 액화된 물동량을 물로 받는 거죠. 가스를 들고 와서 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 가스는 배에다 실어갖고 자기 본국인 오사카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톨링 모델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모델로 SK도 물동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론 이것도 내용 보면은 바로 톨링 모델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쪽에 그렇게 해서 물동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을 보면은 지금 그래서 이건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디맨드 시큐리티를 갖다가 중요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는 수요 시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파워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fitability and competition도 고려해야 되고 other business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저기 석탄 같은 거하고 좀 유사한 거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컨트랙트 결국 이 내용이 다 했던 거고요. 그다음 롱텀 컨트랙트를 할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JCC라든가 헬리허브라든가 두 개 중에서 믹서가 요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믹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JCC 연동 70%, 헬리허브 연동 30%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중국과 지금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프라이스, 그러니까 스파트 컨트랙트의 경우는 프라이스 레퍼런스를 갖다가 JKM을 쓰기도 하고 JCC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EU의 스팟 프라이스가 있고 헬리허브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레퍼런스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그런 이야기고요. 최근에 파키스탄 케이스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브렌트 곱하기 12.2구잖아요. 여기 플러스 1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포가스가 했던 예전에 카타라고 했던 계약은 14% 곱하기 자편 그것도 칵테일 더하기 1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훨씬 이게 싸게 계약한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1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한국이 했던 대부분의 계약은 15%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2017년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은 한 10%대 정도, 10% 곱하기 렌트 이런 식으로 계약하기 많이 내려갔어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아까 계약 공식 있잖아요. 그걸 갖다 곱하기 하면은 딱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가스가 갖고 오는 게 이제는 유가 100불일 때 우리가 MMBTU당 15불로 갖고 오고 있는데 요 가격으로 갖고 오려면 헬리허브 가격 여기 한 7불 정도죠. 7불 정도가 15불 정도 갖고 오는 그런 가격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헬리허브 가격은 지금 요 정도 있어요. 한 3불 이하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9불, 10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형성되고 있는 오일 가격이 60불하고 70불 사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하고 대비해 보면 헬리허브가 지금 비싸고요. 지금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했던 카타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생산 단가인데 이쪽에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고건 이게 이제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한 3년 동안 4년 동안 고생하는 건데 이런 물량을 갖다가 이 비싼 걸 사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장기계약으로 받아가지고 고생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는 카타르 게 지금 제일 싸요. 그런 이야기고 물동량도 보면 카타르 생산 코스트가 이게 제일 싸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세계 유가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코비드-19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로 디맨드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는 에너지 트랜지션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LNG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빅4는 미국, 러시아, 카타르, 그다음 차이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추세가 지금 추세치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얘기고요. 이걸 하고 잠깐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 짧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는 내가 쓴 장표는 아니고 진짜 다 쓰는 장표는 아니지만 이 IHS라는 데서 얼마 전에 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홀기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무엇이 이제는 중요한 이슈인가 하면은 프라이스 샥 이게 뭐냐면은
한 해에 작년 연말에 그 피크를 갖다가 하면 20불 이상의 스팟 단가가 한번 치솟은 적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그러다가 또 최저가로 작년에는 또 최저가 2.7불까지 그 스팟 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 해 2020년 한 해에 이렇게 프라이스가 왔다 갔다 늘기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그 각 국가가 제로 네트 그러니까 넷제로 타겟을 전부 다 어나운스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이때까지하고 달리 그 민원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하는데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그 LNG FID를 좀 서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조그마한 그 사진에서 봤듯이 옛날하고 달리 좀 FID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LNG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있는 이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지난 겨울에 이 보면은 이게 피크를 쳤습니다. 여기 32억 불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그 타이밍에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타이밍에 엄청난 여러 가지 동시에 공급하는 각 나라에서 파업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태풍이 불어쳐가지고 부러지거나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시설들이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이렇게 한번 히트를 한번 쳤고요. 이거 잠깐 이랬던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는 보면은 그동안 요게 노란색 부분이 전년도 대비, 요게 이제 전년도 대비 공급한 공급을 늘렸을 경우에는 이거 0보다 위 있고, 공급을 줄였을 경우에는 0보다 밑에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 노란색이 유럽입니다. 유럽이 보면은 2019년하고 202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전년 대비 LNG를 많이 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LNG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더 이상 태평양에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때, 인도양에서도 도저히 처리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하는 저장고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물건값이 떨어졌을 때 유럽이 그걸 사준다 이거죠. 거기에서는 러시아 PNG보다도 단가가 싸면 유럽을 사겠죠. 그래서 LNG가 도저히 국내에서 또 올라갈 데가 없을 때는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으로 갔다라는 것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20년 이후에 들어서서는 유럽이 줄어도 2021년 제금 여기 지금 2020년 말부터 지금에 걸쳐서는 보면 유럽으로 가는 물건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공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현재 2020년에 이제는 엄청나게 이 단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그때는 정말 수요가 코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수요가 너무 줄어들었던 거고, 2020년 겨울에 갑자기 올랐던 거는 서플라이 아웃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럼 현재 쉬핑 밴드에 배가 들어올 스케줄이 이렇게 충분히 배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올해 7월달쯤 되면은 공급하는 시설보다도 배의 양이 이제는 그때는 오버하게 된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게 지금 맥시멈 캐파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요 실선이 디맨드입니다. 그러면은 디맨드가 여기밖에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생산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2024년 경우에는 이제는
밸런스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름철에는 양이 줄어드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그다음에 보면은 앞으로 보면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요가 정도가 4분의 3 정도가 수요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중에서 공급의 이제는 3분의 2 정도는 미국이 그걸 좀 더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카타르가 지금 이제 생산을 또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 이제 물동량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실선 정도가 이제는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은 꾸준하게 올라오는 곳에서 요 중간 정치에서 이제는 선이 마주치잖아요. 여기 한 2029년 정도에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수요보다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아서 이제 셀러스 마켓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청만에 그렇지 않다. 카타르에서 생산을 또 2026년부터 시작하고 그동안 지금 현재 잠재적으로 이제는 할까 말까 했던 FID들이 그때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실선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러면 이 유지되는 실선을 보시면은 결국에 수요 곡선보다는 어느 정도 위에 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2035년 정도에 갔어야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미터되는 이런 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상당히 리즈너블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4년 여기 쓰여 있는 같이 2034년까지는 LNG가 여전히 바이러스 시장이 계속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LNG 단가가 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하려고 이 장표를 가고 있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국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까지 넣어놨습니다. 보니까 LNG는 계속 올라가고, 스파는 떨어지고, 원자력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요거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보면은 요거는 아마 카타르 같고, 요거는 호주입니다. 호주. 그래서 생산비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청정 LNG, 카본 뉴트럴 LNG 코스트에 대해서 장표를 만들어놨는데, 좀 위시진 않는데, 카본 뉴트럴 LNG가 있답니다. 그래서, LNG를 생산하는 동안에 생기는 카본을 갖다 전부 다 포집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만큼의 산림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서로 믹스해갖고, 그거에다가 이거는 카본 뉴트럴 LNG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인데, 그걸 한국에서도 사우스 코리아 보면은 GS 에너지가 하나의 구입을 했잖아요. 쉐리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가 한국에 지금 벌써 6화구가 들어갔답니다. 카본 뉴트럴 LNG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처리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MMBTU당 0.02불 수준으로 해가지고 카본 뉴트럴 했다는 카고도 있고, 심지어는 MMBTU당 1.24불 정도나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카본 처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아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카본 뉴트럴, 그러니까 이게 탄소 중립 LNG라고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각국가가 이건 아마 결정을 해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인데 여기 보면은 요 내추럴 가스 수요는 이만큼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2050년입니다. 그런데 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요 수소방 메탄 컨슘되는 프로덕션 오브 H2 만드는 LNG가 계속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이제는 하이드로젠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시장이 이렇게 바뀔 거다. 오늘로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관산 형식으로 LNG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뭐 LNG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LNG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제 저런 용어가 있었다, 저런 용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는 기사만 들어봤다. 그게 뭐 한번 귀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하고 아예 한 번도 스치지 않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주마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에 이 행정학과 출신 두 분이 계시니까 재고시장에 대해서 좀 준비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디테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이슈라고 봐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집단 에너지라고 원자력일 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지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강의를 재고시장적으로 나중에 마무리 좀 지어가거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